시장 불안 요인이 여전하고 서울 고가나 재건축 주택의 상승 강력이 가시화됐기 때문에 투기 세력 잡아서 실수요자 보호하겠다. 자, 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6월 17일 정부에서 21번째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어제자 영상에서 이제 예상되는 어떤 그 정책을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 정책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17일 오전 10시에 이제 발표를 한 내용이고요. 자, 총 34페이지 분량이 됩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이 정책의 정책 명칭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가서 원문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목차를 보면 항상 나오는 게 이제 현황과 동향 평가, 그 다음에 앞으로의 정책을 어떻게 짜겠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는 모습인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자, 동향평가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건데 또 안 볼 수는 없으니까 보겠습니다. 서울은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고 수도권 지방은 일부 지역의 과열 지속. 정확합니다. 서울은 상승 추세로 지금 6월달부터 변화되는 모습이고요. 수도권 지방은 사실은 올 상반기 때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방시장, 수도권시장 다 올랐죠. 서울만 좀 잡혀있어서 상황이고 서울은 6월달부터 상승 추세 전환했고 수도권 지방 같은 경우는 대단히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상상 못할 정도로 많이 올랐다. 이 분위기 속에서도 그거는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을 가보시거나 자기 동네 부동산만 전화해도 알 수 있다. 내지는 실거래가 확인해서 작년 말과 올해 지금 현 시점에 가격을 비교해보면 알 것이다. 수천만 원 안 오른 곳이 없을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뭐 전염병이다 뭐다 해서 정신이 없는 시국이었지만 부동산 정책을 꺼내 든 거고요. 신규로 조정대상 지역으로 진입한 것들이 많고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역으로 바로 격상된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격상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안산이라든가 군포라든가 이런 비규제 지역에서 과열이 상당히 많이 올랐었고 풍선효과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비규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규제 지역을 피해서 풍선효과가 엄청나게 일어났다. 금액별 풍선효과, 지역별 풍선효과가 컸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규제 지역이 됐던 것, 그 전에 이제 수원이나 용인이 이제 불을 뿜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걔네가 이제, 그 조정대상 지역이 돼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비규제 지역은 지금 보시면 안산이나 오산 같은 경우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거죠. 여러분들, 안산이, 지금 이게 이 수치로만 보면 여러분이 잘 느끼지 못하는데, 새 아파트 같은 것들은 피값이 다 1억이 넘습니다. 대단하죠. 안산 지역에서 프리미엄 값이 1억 가까이 되는 것을 본 적이 없고요. 아마 안산의 현재 가격을 봤을 때는 안산이라는 도시가 태어난 이래로 그렇게까지 붙은 경우가 없을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산은 여러분 아십니까? 오산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오산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는 분들 많을걸요? 수원 밑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도 상승률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까지 지금 전부 다 규제 지역으로 이번에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대전 같은 경우 제가 뭐 사실 지방시장까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만 얘기만 많이 들으시는데 그쪽 투자하시는 분들 통해서 대전도 지금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수치상으로 봤을 땐 1년간 누적 상승률이 11.5%다. 그러면은 거의 월간 1%씩 오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대전 오르는 포인트 보니까 한 주 한 주 오르는 게 0.27, 0.33, 0.46, 0.4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5%면 예를 들어서 연 11.5니까 월 1%면 5억짜리 아파트가 500만 오르는 거잖아요. 5억짜리 아파트가 한 달에 500 정도 오르는 거가 그렇게 많이 오르는 건가? 이러실 수 있는데 이게 평균 상승된 거고요. 사실은 이 대전에서도 몰려서 오르는 지역, 오르는 아파트만 오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평균치를 막인 거기 때문에 실제로 안 오른 것들도 있고 약간 하락한 것들도 있고 오르는 집중되는 그런 동네의 특수한 아파트들은 진짜 많이 오른 겁니다. 평균의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평균이 이렇게 올랐다는 것은 이렇게 오른 애들도 있고 멈춰있는 애도 있고 떨어진 애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 애들은 정말 미친 듯이 오른 겁니다. 평균치로 따졌을 때는 이 정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오른 그런 지역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청주 같은 것도 주변에 보시면 여기도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건데 대전이라든가 방금 대전, 그 다음에 세종은 예전부터 이제 그 투기가지고 잡혔었는데 이런 지역들이 많이 올라갈 동안 상대적으로 저가 인식이 됐었죠. 청주가 뭐 상대적으로 싼 건 사실이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갭
키 맞추기라고도 하고 최근 개발 발표를 맞물려서 단기간에 급등하는 모습을 하면서 키 맞추기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청주는 걔 안 오르던데요. 대전, 세종은 오르는데 청주 안 오르는데 거기 투자해도 될까요? 이게 점이 아닙니다. 부동산은 정말 저기 시골 마을에 있는 게 아니고서는 늦게 오르냐 빨리 오르냐의 차이점이지 안 오르는 상품은 없어요. 제가 그 전에 칼럼에서도 작성했었고 뭐 올림픽 패밀리 아파트 뭐 얘기하면서 그런 그 영상 찍은 것도 있는데 얘네가 이렇게 오르게 되면은 옆에 있는 친구도 안 오르는 것이 아니라 늦게 오르는 것 뿐이지 얘는 안 오르더라 여기만 사야겠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키 맞추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청주의 주간 아파트 변동률 보십시오. 뭐 놀랍습니다. 네? 아름답네요.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직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횡보했는데 남들 막 오를 때 횡보해요. 여긴 사면 안 되나 봐요가 아니다. 결국은 키 맞추기를 하더라. 이 부분은 요 동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인식하고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부동산에서 늦게 오르는 거지. 우리 동네 늦게 오르는 거지. 옆 단지 오르는데 우리 아파트는 안 오르고 있네. 이상하다. 팔아야 되나? 아니다. 늦게 오르는 거다. 이 부분을 잘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거래 갭투자 이것도 사실은 그동안 대책 나왔던 거를 요리조리 피해가는 게 갭투자, 법인투자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나온다라는 건 사실 뭐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나왔고요. 법인거래 하는 이유는 뭘까요? 개인한테 대해서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가 있다 보니까 법인을 통해서 세금을 탈루하는 목적. 세금을 탈루라는 표현보다 세금을 절세 목적이죠. 뭐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 어쨌든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이 강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더 크게 부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법인 같은 거는 일반 과세에다가 이제 10%를 더 납부하게 되는 그 부동산 관련 관련 법인이 아닐 경우에는 10%만 더 납부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20%로 늘리는 그런 그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법인에 대해서 제재를 했냐면 법인이 아파트를 매수한 비중이 17년 1%에서 19년 3% 증가. 보시죠. 서울은 0.5에서 2.2배로 거의 4배 많이 올랐죠. 와, 많이 올랐다 했는데 경기는 0.7에서 6.4배로 거의 10배가 올랐고요. 인천은 한 4배 올랐고요. 청주는 또한 4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법인 투자가 늘었다. 그리고 인천, 경기, 청주가 작년 말 올해 상반기에 상당히 많이 올랐었던 곳이잖아요. 이런 곳에서 이렇게 법인 비중이 늘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거는 사실상 수치해봐도 뻔한데 투자를 한 거죠. 법인에서. 실질적인 필요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 거라기보다는 갑자기 이렇게 법인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거는 투자 목적으로 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얘네들에 대해서 제재를 안 가할 수가 없는 거죠. 갭 투자 역시 뭐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어쨌든 5월달에 많이 늘었더라. 그래서 갭 투자 비중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니 끊어놓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시장 상황 평가 이거는 뭐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들 역대 최저 수준 금리와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성에 따라 투기수의 주택시장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불안 요인이 여전하다. 이건 당연하죠. 유동성을 근데 안 들려줄 수가 없죠. 전염병 사태 때문에. 그래서 이거 주택시장 유입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거를 막겠다라는 의지가 계속 강하다. 이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뭐 지금 M1, M2 뭐 이런 용어까지 모르셔도 되고, 자금의 현금화 가능성, 결국은 돈이 얼마나 많이 시장에 돌아다니냐는 유동성 파악인데, 이게 역대 최고 수준이 되더라. 여하튼 돈이 시장이 많이 풀렸네? 요 부분이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 실물 자산 가격을 흔들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상당히 큰 현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주택시장 선행지표인 주택거래량이 수도권 기준 전년 대비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지속 증가 중이며, 그러니까 주택거래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법인이라든가 갭투자 증가세도 뚜렷하다. 그러니까 불안하다 이거죠. 그래서 막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30년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겠다. 이거는 지금 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강론은 뒤에서 설명 다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서울 중저가주택, 수도권 지방 비규제 지역 중심의 시장 불안 요인이 여전하고 서울 고가나 재건축 주택의 상승 강력이 가시화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강하게 대두가 되면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 기회가 감소하기 때문에 잡겠다. 투기 세력 잡아서 실수요자 보호하겠다. 이게 전반적인 방향성과 틀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여기표에 정리가 된 겁니다. 여기표에 정리가 된 건데 과열 지역의 투기 수요 유입 차량에서 조정 대상 지역을 늘리고 투기 과열지를 추가로 늘리고 이슈가 있는 지역, 호재가 있는 지역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겠다. 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어떤 일정 평수 이상을 구입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허가를 어떻게 받냐면은 너 이 어떤 목적으로 사는 거야?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것들만 허가를 내주는 거지.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4인 간의 거래지만 허가를 안 내주고 거래가 안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하겠다. 뭐 조사 많이 하겠다. 대출 안 해주겠다. 법인 근절하기 위해서 세금 많이 걷겠다. 정비사업 규제에서 조합원 자격을 좀 더 제한을 하겠다. 공급 많이 하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늘렸는데, 뭐 포인트만 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이제 더 설정을 많이 했어요. 요 표를 보시면 되겠는데, 기존 거 보지 마시고 개선만 보면 되겠죠? 어떻게 바뀌었냐, 이제 현행은 어떻게 되느냐, 요 굵은 글씨 있죠? 굵은 글씨가 추가로 들어온 애들입니다. 추가로 들어온 애들인데, 성남은 분당구만 있었는데 수정구가 들어왔죠. 수정구는 뭐 많이 올랐습니다. 당연히 미리 좀 들어갔어야 되는 애들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다음에 수원, 안양, 안산, 안산이 포함됐다라는 게 놀랍죠. 이게 지금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라 투기과열 지구입니다. 한 방에 올라간 것들인데 상당히 조정대상 지역보다 규제가 센데, 안산이나 구리, 군포 같은 것도 얘네들은 다 조정대상 지역 자체도 아니었지만 한 방에 투기과열지구로 간 애들이에요. 용인, 수지, 기흥, 화성은 동탄 2만, 동탄 2도 지금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동탄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10억 넘는 아파트들이 드디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33평 아파트가 역세권이나 아니면 호수가 보인다. 그러면 바로 억대에서도 두 자릿수 이상으로 갑니다. 동탄이. 놀랍죠. 인천은 연수, 남동, 서구 쪽 전부 다고, 지방 쪽도 대전, 동중서, 유성구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조정대상 지역에 대한 현황표입니다. 전 지역, 서울은 당연히 투기과열 지역도 전 지역이기 때문에 조정대상 지역도 전부고, 경기는 사실상 이제 다예요. 일부 정말 읍면 지역이라든가 진짜 뭐 아파트 거래가 없는, 그러니까 약간 평야 같은 느낌의 경기도도 시골 같은 느낌 동네 있잖아요. 그런 동네 말고는 다 잡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주를 붙였는데 이 각주의 부분은 이제 제외인데, 이 제외가 여러분들도 뭐 정말 딱 들어도 여기는 조정대상 지역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지역들입니다. 죽산면, 죽산리, 용설리, 리리리리리로 끝나는 거, 면면면면면으로 끝나는 거, 요런 애들로 대부분이고, 무슨 동은 사실상 전부 경기도는 전체가 다 조정대상 지역이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양주나 의정부, 사실 경기 북부권까지 다 잡힌 모습인데, 아까 투기과열지구 봤을 때는 사실상 전부 다 경기 남부권만 지금 잡혀있는 모습이에요. 보시게 되면, 자, 보시면 화천, 경기 남부죠. 성남, 분당, 수정, 경기 남부,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빼고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화성, 여기 구리 빼고는 전부 다 경기 남부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경기 남부권이 가격이 오른 다음에 북부권으로 올라갈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일부 벌써 미리 가서 기다리는, 목 좋은 데 가서 미리 기다린, 어차피 투자자들 올 거니까 그런 발빠른 투자자들도 있었는데, 이번에 아예 경기 북부권, 뭐 양주나 의정부나 이런 쪽까지 전부 다 미리 잡아놨더라. 그 다음에 경기 남부권 한참 아래인 오산, 평택도 미리 다 잡아놨더라. 왜냐하면 여기도 금액 장난 아니게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인천도 대부분 그렇고, 대전 마찬가지고, 세종, 청주까지 전부 다 조정대상 지역이 됐다. 네. 뭐 이제 투자를 할 데가 없죠. 뭐 그 조정대상 지역을 피해선 투자를 할 데가 없고, 그냥 조정대상 지역 내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풍선효과 보려면 지방으로 가야 되는데, 지방도 여러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올랐다. 아까 말씀드렸던 법인 투자들이 성행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 이 주요 지정 효과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 설명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이건 쭉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이게 내가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에 걸리면 이런 제재를 받는다라는 걸 알면 됩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거는 제가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이거를 구입할 때는 일정 평형 이상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허가를 받는 조건이 뭐냐면 이 목적대로만 구입해라 라고 하는 건데, 지금 어디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거냐면, 삼성동이라든가 용산 같은 굵직한 호재가 있는 것들 주변 지역에 당연히 투자자들이 몰릴 테니까 그 주변 지역에 구입할 때는 허가를 받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 송파 강남군의 국제교류 복합지구 어딘지 아시죠? 자, 시간을 써서 지도상으로 말씀까지 드리지 않을게요. 그 코엑스에 있는 쪽, 뭐 그런 쪽에 현대차 부지 GBC 있는 쪽, 거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잠실운동장 쪽, 거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언제 할 거냐면은, 이거는 이제 서울시랑 협의해죠. 왜냐면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서울시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지정권자는 국토부가 아니라 서울시기 때문에 서울시랑 협의한 다음에 오늘 오후입니다. 오늘 오후 통해 확정, 그러니까 6월 17일 오후에 통해 확정 와서 보도자료 배포해죠. 지정에 대한 효과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고요. 지금 주거용 토지 같은 건 이전간 실거주용을 이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들어가 살 생각, 몸테크할 생각 아니면 못 산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동안은 그냥 사놨잖아요. 거기에 이제 내 소유권만 갖다 놨는데 그게 안 되더라.
장난 아니네요.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허가 대상 면적 초과 토지니까 이 과연 허가 대상 면적을 얼마를 설정할 것인가. 예를 들어 20제곱미터다. 20제곱미터 미만인 것들에 대한 주택은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게 대지 지분이니까 이거 그 건평이 아닙니다. 토지니까 대지 지분이니까 6평 대지 지분이면은 한 뭐 좀 공중도 높은 것들은 15평 아파트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15평 아파트는 사둬도 된다는 겁니다. 허가 안 받고 이러면 이게 대박이죠. 왜 대박이냐면 이것도 또 풍선 효과예요. 15평 넘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주택 같은 것들이 허가 대상이니까 못 사는데 이거는 자유롭게 팔리니까 미친 듯이 또 수요가 몰리죠. 이런 거 얼른 잡으시면 되는데요. 미리 또 가격이 올라갈 것 같죠. 언제부터 발효되느냐? 이거는 6월 23일부터 효력 발생합니다. 허가 대상 면적 그 발효 시점.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겠죠. 여기서도 미리 지금 걱정을 하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후 뭐 예를 들어 여기가 개발지면은 이 주변 일대 여기까지 설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건너편에 있는 요런 애들은 또 자유롭죠. 그럼 이게 여기는 또 영향을 받고 여기는 또 영향 안 받아요? 그건 아니잖아. 이거의 영향을 여기도 받고 덜 받지만 여기도 받잖아요. 그럼 여기는 또 자유롭게 거래가 되는 데니까 여기까지도 풍선 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럴 경우에는 주변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지정구역 확대 여기까지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러면 또 여기까지도 계속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투기적 주택 수요에 대한 조사 체계 강화, 조사 열심히 하겠다. 요거는 뭐 제가 따로 이렇게 보충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잠실 마이스, 그러니까 삼성동 쪽이랑 용산전기차, 이게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가장 굵직한 두 가지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금 출처 불분명 거래라든가, 법인 거래라든가, 투기성, 그 다음에 증빙자료 부실 제출. 그러니까 돈 확실히 좀 투명한 자금 갖고 해야 되는 거지, 좀 어설프게 투자했다가는 욕심내고, 그 돈 다 뜯어봐가지고 아닌 것들은 뭐 세금도 걷고 난리치겠다라는 거니까 확실한 내 돈 갖고 투자하려면 하시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답니다. 왜냐면 조사를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전수조사까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다. 그래서 나중에 금융위 국세청장 통보하겠다라고 하니까 고강도 기획조사 이렇게까지 엄포를 놨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고 투자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가 됐는데 현행에서는 지금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이라 표현하시면 됩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시로 제한이 되어 있죠. 근데 이걸 어떻게 개선하냐면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것들은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모든 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하도록 합니다. 자, 조정대상 지역은 경기도 거의 대부분이었잖아요. 경기도에 있는 거 웬만한 읍면지역, 면리 이런 지역 외에서는 주택거래한다. 1억짜리든 5천만원짜리든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돈이 투명한 자금이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예를 들어 뭐 어떤 사업가가 있는데 과소신고를 했어. 이 양반은 5억 벌었는데 1억만 벌었다고 신고했어. 근데 이듬해 예를 들어 3억짜리를 사. 당신 돈이 어딨어? 작년에 1억밖에 못 벌었잖아. 예를 듣는 거예요. 간단하게 심플하게. 이러면 걸린다라는 거죠. 원래 내가 살 수 있지만 공식적인 소득은 그렇게 신고 안 했으면은 살 때 이상거래로 의심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요건 언제 시행되냐? 2020년 9월달부터 진행이 되더라. 자, 조정대상 지역 내에선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다음에 자금조달 계획서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그 자금조달 계획서 네가 쓴 게 확실해? 라고 증빙자료까지 더해라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엔 어땠냐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아닙니다.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만 이런 증빙자료를 제출했는데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은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제출합니다. 단 이것도 역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만이에요. 이거 조정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좀 더 앞서 한 단계 더 강한 제재를 받고 있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모든 증빙자료까지 다 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20년 9월부터 시행이 되더라. 다음,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1년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하게 되면 1년 내 무조건 들어가 살아 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게 어떻게 개선됐냐면 전 규제 지역,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조정 대상 지역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더 넓어진 거죠. 투기과열지구보다 조정 대상 지역이 더 넓으니까 더 넓은 지역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역시 주택과 관계없이 6개월의 전입. 자, 그러면 그 지역도 더 확산돼서 넓어졌고요. 규제 지역이. 그 다음에 금액도 9억 원에서 주택과 관계없이 또 이것도
규제가 강화됐고, 그 다음에 1년 내 전입도 6개월 내 전입이니까 전부 3개가 전부 다 강화가 된 거예요. 그죠?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어떤 주택을 사든지 6개월 내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주택자분들은 그러니까 너 들어갈 집 사는 거는 괜찮은데 투자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 가격 상관없이 6개월 내 전입을 해야 된다. 담보대출 받을 때. 적용 시기는 7월 1일부터입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6월 30일까지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1주택자 마찬가지예요. 1주택자도 다 똑같아요. 지금 전 규제 지역 내에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녀석들은 6개월 내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라. and 1주택자니까 아까 무주택자였고 and 기존 주택 처분해라예요. 아 이거 뭐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죠.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이 그렇게 쉬운가요? 만만치 않은 동네도 많잖아요. 그러면 못 사죠. 갈아타기 못하는 겁니다. 실수요자들은 그냥 살던 데 살아라예요. 이것도 역시 7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겁니다. 다음 보금자리론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전입 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전입 의무가 부과됩니다. 보금자리론은 뭐 좀 약간 좀 덜이로 장기 고정금리로 해가지고 뭐 무주택자들한테 소형주택 사게끔 하여튼 뭐 좋은 제도인데 이것도 이제 개선이 돼서 보금자리론 받는 경우는 3개월 내 전입을 하고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대출금 뺏어버린다. 역시 7월 달부터 시행됩니다. 그 다음에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보증 이용 제한 강화. 자,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 시 대출을 즉시 회수. 이게 현행법인데 개선이 어떻게 됐냐면, 투기지역 투기과열 지구 내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 자, 잘 들으세요. 조정 대상 지역은 아닙니다. 일단, 투기과열 지구 내에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입니다. 3억 원을 초과하는 빌라. 3억 원을 초과한 오피스텔.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아파트죠. 보통은 주택이라고 표현하면 주택은 아파트, 뭐 주거는 오피스텔, 빌라 뭐 다 들어갑니다. 근데 아파트는 그냥 아파트예요. 아파트로 허가 받는 게 공부상 아파트인 것. 그러면 이거는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인데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 3억 원 미만 아파트가 있나요? 내가 알기로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사실상 뭐 금액의 의미가 없고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 아파트는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입니다. 이제부터는. 자 보세요. 제가 현행도 읽어드린 거는 현행은 지금 9억 원 초과주택 구입 시 대출 즉시 회수잖아요. 이건 그대로 있고 이 법안은 그대로 있고 플러스 이게 추가된 거예요. 자, 이게 추가된 거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주택, 이거는 주택이잖아요. 9억 원 넘는 고급 빌라 같은 것들은 이거 다 속하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4억 원짜리 빌라다. 이거는 속하지 않는 거야. 이 개념 이해되세요? 투기과열 중에서 4억 원을 초과하는 빌라야. 이거는 지금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아파트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아파트는 사실상 투기과열 지구에서 3억 원 다 넘기 때문에 모든 아파트는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된 겁니다.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 그까지만 설명할게요. 이거 이해가 잘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다. 즉시 회수다. 요거는 뭐 말 그대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은 투기지역인 것들은 전부 다 투기과열지구에 속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가 더 넓은 범위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투기지역이 요만큼이면 투기과열지구는 요렇게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조정대상지역은 요렇게 생긴 거죠. 그러면 투기지역이라는 것은 결국은 투기과열지구이기도 하고 조정대상지역이기도 한 거예요. 그죠? 조정대상지역이 제일 큰 법이다. 그 다음에 요것은 언제부터 신규 구입하는 것부터 적용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축소된다고 하는데 주택금융공사에서 보게 되면은 한도가 2억 원인데 너는 왜 4억 원이니? 3억 2천이니? 이러니까 헷갈린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올려주겠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아니겠죠. 얘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있는 얘를 쭉 2억 원으로 낮추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돈 정말 안 빌려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정비사업 규제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 지금 안전진단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또 강화된 법률이죠, 한마디로. 안전진단도 더 단단하게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권한을 위로 좀 더 이관시켰는데,
기존에는 이제 시, 군, 구에서 하던 거를 시도지사가 관리를 해줘. 안전진단에 관련돼선. 그것은 이제 예를 들면 뭐냐면, 기존에 강남구에서 하던 것을 이제 서울시에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강남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 재건축에 좀 관대한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진단에 대해서 쉽게 통과가 될 것 같은데, 서울시도 왠지 깐깐할 것 같죠, 느낌상? 그러다 보니까 안전진단이 조금 더 강화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실질적인 강화도 이제 나타나게 됐는데, 그동안에는 허위 작성에 대한 처벌이 있었지만 좀 부실하게 작성한 거에 대해서는 어떤 그 처벌 규정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할 테니까 부실 작성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고, 바로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 2차 안전진단 중에서 2차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 현행으로서는 서류심사 위주의 소극적 검토였는데, 이제는 정성적 지표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 현장 조사를 의무화하겠다. 아무래도 현장 하게 되게 좀 더 강화되게 될 수밖에 없죠. 서류랑 한 거보다. 그래서 현장 조사를 좀 더 강화가 된다. 이거는 언제부터 시행되느냐? 바로입니다. 즉시 시행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2차 안전진단 자문위원회 책임성 제고, 이건 뭐 저희한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니까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자, 그동안에는 판정에 대한 부담이 있었대요. 왜냐면 최종 점수가 공개된 상태로 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 의견을 조금 내기가 힘들죠. 왜냐면 기존에 점수가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이게 앵커링 효과라 그러죠. 거기에 조금 매이는 그런 형태의 그 자문이 있었는데, 그거를 총점을 비공개로 하게 되면서 확실하게 비평할 거 비평해라 라고 얘기하는 걸로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안전진단이 조금 더 힘들어졌다라는 결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이제 또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조금 강하네요. 거주 요건을 갖춘 경우 조합원 분양 신청 허용. 자, 조합원 분양 신청 허용하는데 거주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현행은 재건축 사업에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 등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 요건이 부여되고, 근데 지금 개선 어떻게 되냐면, 투기과열지구, 일단 조건을 잘 살펴봐야죠. 조정대상 지역 아니고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예를 들면 서울, 그 중에서 재건축은 조합원 분양 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하나여 분양 신청 허용입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 체크할 게 건 투기과열지구 아니면 상관없다. 지금 이 법이랑 상관없다. 두 번째, 재건축, 재개발이면 상관없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재개발은 조금 더 사람들이 더 쏠릴 수가 있어요. 재건축이 좀 워낙에 규제가 강하잖아요. 지금도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에다가 뭐 재건축 초과이득 환수제에다가 막 이런 게 있는데, 더 이제 재건축에 대해서 강화된 법률이 생긴 거죠. 자, 여하튼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에서는 이제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서 분양 신청을 허용하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거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현금 청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적용 시기가 언젠가 중요해서 봤더니, 이거는 신규 구입한 사람부터 적용하나? 라고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도정법을 올해 내로 개정한 다음에 21년서부터 올해 내로 개정이 확정된다면, 뭐 통과 안 될 수 있겠지만 통과된다는 가정하에 21년서부터 조합설립 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이미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 문제 없어요. 투기과열지구역의 재건축이라도. 근데 올해 지금 추진이어 설립을 했는데 올해 내로 그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안 했다. 그러면은 게임 끝입니다. 그거는 거래가 안 되죠. 왜냐면 거래하는 순간 구입하는 사람이 거기에 2년 거주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솔직히 누가 다 투자지, 재건축 비하하는 게 아니라 좀 지저분하잖아요. 물리적 현황 자체는. 거기 들어가서 투자할 생각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추진위만 설립된 그런 어떤 재건축 사업장,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장은 올해 내로 어떻게든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할 겁니다. 조합 설립을 인가를 받아야 된다가 아니에요. 인가에 대한 신청부터입니다. 예,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된다가 아니라 인가 신청. 12월 31일까지 신청만 해도 되는 거야. 예, 신청만. 왜 그러냐면은 조합 설립 인가에 대한 그 신청에 대해서 그 허가를 해주는 거는 재량권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법을 일부러 적용시키려고 한 10월 달에 신청했는데 뭐 12월 달까지 허가 안 내주고 이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재량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보통 신청까지만 합니다. 신청은 이 이 주체, 법인, 조합들, 내지는 추진위원회들이, 의지만 갖고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장에서 조합 설립 인가 받은 것들 이상 없다. 재개발 이상 없다. 투기과열지구 아닌 거 이상 없다. 단,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인데 추진위밖에 안 갔다. 이런 것들은 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재건축 부담금 규제 개선인데, 뭐, 본격적인 징수를 한답니다. 어차피 합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문제 없다.
그래서 한남연립이라든가 두산연립 이런 것들이 본격 징수를 하는데, 뭐 한남연립 17억 원인데 이건 뭐 한 세대에 부과되는 건 아니고, 요 한남연립 전체 발음이 안 되네. 한남연립 전체에 17억 원 부과가 되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세대당 5,500만 원인가 정도 부과됩니다. 근데 이게 16년도에 이미 입주한 아파트고 예전에 적용됐던 거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징수를 하려 그러면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가 많을 겁니다. 누구한테 받을지. 왜냐면 이거 입주한 다음에 또 다른 사람한테 판 경우도 있을 것이고, 뭐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럼 과연 그걸 누구한테 받을 것이냐. 전소유주한테 받을 거게 되면은 전소유주와 좀 연락도 안 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며, 뭐 이런 거는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조금 잡음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어찌됐건 그렇다. 자, 재건축 시뮬레이션 결과는 강남 5개 단지 평균은 5억 정도 됩니다. 강북 한 개는 1,000만원, 수도권은 뭐 60만원에서 4,400원이니까 별보다 안 되는데, 강남은 무지하게 높죠. 이렇게 높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거 영상 한번 찍었었는데, 이거 이렇게까지 안 나올 것이다. 제 판단에는 이렇게까지 나올 수가 없다랍니다. 나올 수가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예, 거의 이 정도 나오려면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 상승분이 일반적인 구축 아파트 상승보다 10억 이상 높아야 되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요. 영상 링크 걸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한 제도 보완. 지금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종료 시점과 개시 시점에 주택과의 공시비율 차이가 발생하여 부담금 산정 기준 논란인데, 그러니까 이게 제초안 얘기하는 겁니다. 제초안 산정할 때 추진위서부터 준공 시점까지 하는 거고요. 그게 추진위서부터 준공 시점까지 너무 늘어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20년 걸렸어. 그럼 20년 동안의 상승분을 다 뺐느냐? 그건 아니고 최대 10년까지인데 여하튼 10년이 걸렸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산정하냐면은 추진위 설립 당시에는 공시가로 합니다. 되게 낮은 금액이죠. 근데 준공 시점에는 또 시가로 해요. 그것도 되게 높죠, 공시가보다. 그러니까 낮게 취득가하고 높게 해갖고 차익을 많이 벌려버리니까 좀 억울하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정기준 논란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똑같은 주택가액 산정 시 동일한 공시비율을 적용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거 뭐 당연한 거죠. 이건 미리 했어야 되는 건데, 동일한 공시비율은 제가 봤을 때는 공시가 같은 걸로 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차피 공시가를 엄청나게 높일 거라며, 그죠? 그러니까 생색내면서 받을 건 다 받겠다, 뭐 이런 보관 같습니다. 자, 여하튼 그렇다. 재건축 부담금 귀속 비율이 뭐 이렇게 가건 저렇게 가건 그건 말아서 할 일이고 신경 쓰지 않겠다. 언제부터냐? 내년부터 21년서부터 적용을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법인이 이제 거의 맛이 가는데,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 근절인데 거의 확실하게 대책을 내놓은 것 같아요, 정부 입장에서. 일단 주택 매매 사업자나 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깔끔합니다. 뭐 현행 볼 거 없이 개선이 어떻게 됐냐면, 모든 지역, 이건 모든 지역이라 하게 되면은 조정 해당 지역 투기과열지구 이게 아니라 그냥 전 지역, 모든 지역, 그러니까 전국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주택담보금지가 좀 깎아준다, 뭐 좀 제재가 한다, 아니야, 금지. 그냥 전 지역에서 주택 매매 사업자, 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금지는 그냥 금지입니다. 깔끔하죠? 그렇게 했으면 돼요. 뭐 안 돼,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언제부터? 7월달부터. 자, 세제 보완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활용했었던, 이런 투자자분들이 활용했었던 것들이 다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일단은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종부세율을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단일세율을 부과하는데 최고세율을 부과합니다. 자, 개선 봅니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용합니다. 지금 개인은 0.6에서 3%, 0.8에서 4% 이렇게 되잖아요, 주택수에 따라서. 근데 이제 법인은 이거야. 이걸로 갑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갖고 있으면 종부세, 보유세 무작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종부세가 엄청나게 세다. 언제부터? 바로 내년서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 보유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 폐지. 이것도 되게 많이 활용했었죠. 이게 진짜 활용했었던 대표적인 사례인데, 3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공제 6억 원만 한 다음에 나머지 인별합산이니까 다 합치죠. 엄청 크지, 6억 빼줘도. 근데 이 사람이 개인 사업자가 개인이 법인을 2개 설립해. 그래서 법인 하나, A, 법인 B 하나, 법인 A 하나, 나 하나, 이렇게 3주택을 분산하다 그러면 공제가 다 됩니다. 개인은 9억, 법인은 6억, 6억, 12억. 그러니까 낼 게 없어. 이렇게 했는데 이제 사라집니다. 이게 사라져서 이제는 종부세 공제 자체를 아예 폐지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종부세 공제도 안 되고 최고세율을 내야 돼요. 법인으로 이제 못 사죠. 못 삽니다. 세금 보유세 엄청 내야 되는 거예요. 더구나
법인의 조정 대상 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이게 뭐냐면 우리 9.13 대책 이후에 개인이 8년 장기 임대주택 등록하더라도 종부세 부과하죠. 그전엔 안 냈어요. 그게 이 내용인데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개인의 경우에는 9월 13일 이후에 구입한 것들은 종부세 과세됩니다. 그전에는 안 했지만. 근데 지금까지 이게 9월 14일 이후에 개인의 경우 종부가 과세가 되니까 그럼 법인으로 하면 되겠네 하고 법인 투자가 엄청 늘었단 말이에요. 근데 법인도 그래서 법인은 종부세 비과세였단 말이에요. 현행. 그러니까 어떻게 개선되느냐? 법인이 오늘 이후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조정 대상 지역에 8년 장기 임대 등록해봤자 종부세 과세다. 예, 종부세 과세다. 그러니까 지금 법인은 종부세에 대해서 6억 원에 대해서 종부세 까주는 거를 안 해주고 최고 세율로 부과가 하는 겁니다. 종부세 왕창 부과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심지어 조정 대상 지역에서 8년 장기 임대 등록을 하더라도 종부세를 과세한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곳에서 등록하게 되면 이거는 종부세 비과세 여전해요. 근데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이거 해봤자 소용없다. 이 얘기입니다. 자, 더 깨는 건 이거죠. 법인이 보유했던 양도세 추가세율인데 보통 우리가 6에서 42%의 부과가 되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법인세율이죠. 죄송합니다. 법인세율은 10에서 25%를 부과가 하는데 여기다가 추가로 10% 적용하다 보니까 20에서 35%만 내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죠. 네, 그렇게 되는 게 현행이었는데 개선이 어떻게 되냐면 추가세율을 10%가 아니라 20% 인상합니다. 그러면 30에서 45가 되는 거죠. 그죠? 30에서 45가 되더라. 이렇게 늘어나 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인이 내일부터, 이제부터 8년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적용합니다. 원래는 안 하죠. 자, 8년 장기 임대 등록 주택을 양도할 경우는 추가과세가 없어요. 그냥 10에서 25%만 냈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구입하는 것들은 이거 해봤자 너 무조건 추가세율 적용한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는 것들은 30에서 45% 무조건 부과가 되는 겁니다. 장기 임대 주택 등록하더라도. 법인으로 살 이유가 아예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언제부터 적용하냐면 내년부터 적용한다. 이거를 기간을 내년부터 적용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올해 내로 다 팔아 이겁니다. 내년부터 팔게 되면 추가세를 왕창 물 거고 종부세는 6억 원까지 까주는 거 없애버리고 3에서 4% 최고구간 납부할 거고 앞으로 사는 것도 하지 마. 그러니까 있는 거 올해 내로 다 팔고 앞으로 사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적용할 테니까 다 추가가 제외인데 이제 다 적용할 테니까 사지 마 이거죠. 법인으로 사는 거 제가 볼 땐 거의 끝났습니다. 네, 확실하게 잡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 관리 강화. 요거는 뭐 부동산 매매업을 법정 업종으로 관리해서 좀 더 빡세게 관리하겠다. 요 정도 아시면 되고. 법인 대상 실거래 특별조사에 대한 내용은 이런 겁니다. 조사 대상은 자소서 없는 자조서는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인데 자조서 없는 거래 신고분. 조사 안 할 줄 알았더니 이런 걸 오히려 신고한답니다. 더 조사를 한대요. 그래서 특별 조사를 하는데 어떤 걸 하냐면은 20대 이하 10대인 놈이 6억 원 이상 주택 매수했어?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하죠? 외지인이 6월에 2개나 샀어? 이거는 누가 봐도 투기죠. 그 다음에 조사는 증여세 탈루. 이거는 뭐 6억 원까지는 거의 뭐 도움 받았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 다음에 외지인들은 양도세 탈루 여부 조사를 하는 거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데 일단 부동산 매매업 법인 설립 후 6개월 내 주택 매수인데 이거 사실은 구입하기 직전에 법인들 다 설립하니까 거의 대부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과밀억제권역 외 법인 설립하는 것들은 이거는 이제 뭐 취득세 중과를 좀 피하기 위함.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 취득세를 뭐 여러 가지 이제 거기까지 설명하지 말죠. 어쨌든 되게 내용이 복잡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그 다음에 주택을 매수한 둘 이상의 법인 대표자가 동일하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3주택자가 법인 2개 설립한 다음에 하나하나 매입하는 거. 근데 이거 A법인, B법인, 법인이 틀린데 대표자가 같네? 이거 다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인으로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나 빡시게 지금 조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하지 말자. 예, 이게 제 결론이에요. 법인으로. 좀 힘들 것 같다. 있는 분들 웬만하면 좀 팔아라. 예. 괜히 이것 때문에 다른 것까지 걸리겠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추진 중인 것들도 있습니다. 법인 거래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이고 법인용 신고 서식을 따로 만들어서 자금 조달 계획서 의무화하겠다.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뭐 그 다음부터는 이제 12, 16도치를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어요 해서 굵은 표시는 이미 우리가 완료했어요 하면서 이제 정부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마케팅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공급도 우리가 앞으로 연평균 22년까지 서울에 7만원 부지, 그 다음에 수도권에 연평균 25만원 플러스 알파를 공급하겠다는 거 얼마 전에 5, 6대책이었나요? 발표했었죠? 네, 발표했는데 그거 우리가 앞으로도 추진 잘 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내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전부예요. 그래서 내용이 상당히 길어서 제가 길게 영상을 찍었는데 지금 뭐 굵직굵직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파악하셔야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대응 방안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시는 분도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반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문에 대해서 조금 영상으로 이해하셨으면 원문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뜯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봤자 뭐 제가 볼 때는 하루만 투자하시면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마스터할 수 있는 수준이 되시니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 거래가 좀 힘들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정비구역,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내에서 의무거주 기간이 생기는 그런 의무거주 기간이라 보다 거주를 해야지만 현금 청산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주택매매사업자, 임대매매사업자 같은 거 주담대가 안 될 것 같고, 뭐 이런 것들, 대출 규제도 상당히 심하게 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부분이 이제 정리된, 한마디로 정리된 표기 때문에 이걸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